2024년 11월 14일 중국 전역의 여행사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단 한마디 발언이 940만 명의 관광객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20조 원 규모의 시장이 하루아침에 요동쳤습니다. 일본행 비행기표가 동시다발적으로 취소되기 시작했고 중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공식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15년간 일본 여행 상품만 기획해온 한 중국인 여행사 팀장이 72시간 만에 한국으로 날아왔고 그가 발견한 것은 그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낸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과연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왜 일본행을 취소한 중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제나입니다. 베이징에서 가장 큰 여행사 중 하나인 동방관광의 일본팀 팀장으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일하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2024년 11월 14일, 그날 이전까지는 말이죠.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어요. 사무실에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도쿄 벚꽃 여행 상품 기획안을 검토하던 중이었죠. 15년 동안 해온 일이라 손에 익은 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전 10시쯤 제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단체 관광 담당 부서장이었어요. 리 팀장, 지금 당장 회의실로 오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목소리에 패닉이 묻어났습니다. 10년 넘게 일하면서 저렇게 다급한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명이 넘는 직원들이 전화기를 붙들고 동시에 고함을 지르고 있었거든요. 네, 고객님. 이해합니다. 전액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취소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부서장이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리 팀장, 큰일 났어요. 정부에서 일본 여행 자제 권고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예약 취소가 폭주하고 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출동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거론했대요. 중국 정부가 즉각 대응에 나섰고 주일 중국 대사관에서 공식 성명을 냈어요. 가까운 시일 내 일본 방문을 엄중히 주의하라고요. 저는 급히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예약 시스템을 열어보니 실시간으로 취소 알림이 떴어요. 띠링, 띠링, 띠링. 한 번에 3건씩 취소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쌓아온 일본 여행 상품들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도쿄 벚꽃 투어, 오사카 미식 기행, 홋카이도 온천 여행, 교토 역사 탐방. 제가 직접 발로 뛰며 개발한 프리미엄 상품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리 팀장님, 후배 직원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지금 항공사 6곳에서 공지가 떴어요. 올해 말까지 일본행 항공권 취소 수수료 전액 면제래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령 때랑 똑같은 패턴이다. 몇 년 전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 여행이 막혔을 때를 기억했어요. 중국 정부는 절대 금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권고라고만 하죠. 하지만 항공사들이 동시에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건 명백한 신호였어요. 공안의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평소엔 왁자지껄하던 식당이 쥐죽은 듯 조용했어요. 다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오래 갈 거야. 옆자리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의 스타일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거든. 관광만 막는 게 아니라 수산물 제재, 문화 교류 중단. 뭐가 또 나올지 몰라.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오후 3시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에서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오키나와는 역사적으로 일본 땅이 아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 문제가 아니었어요. 외교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오후 5시 본사 사장님이 직접 우리 팀으로 내려왔습니다. 평소엔 최상층 사무실에만 계시던 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리 팀장. 사장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금 당장 대체 여행 상품을 개발하세요. 72시간 드리겠습니다. 일본으로 갈 예정이었던 고객들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해요. 어디로 말씀이십니까? 태국? 베트남? 아니면 사장님이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이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제 마음속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일본만 다뤄왔어요. 일본의 세심한 서비스, 깨끗한 거리, 정확한 교통 시스템, 풍부한 역사 유적. 그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한국이 일본만 하겠어?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한국 관광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눈에 몇 가지 흥미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첫째, 한국이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는 것. 둘째, 지리적으로 일본만큼 가깝다는 것. 셋째, K-드라마와 K-팝으로 이미 중국인들에게 친숙한 브랜드라는 것. 혹시 가능성이 있을까?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사장님께 급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 다녀오겠습니다. 이틀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날 오후 저는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급하게 예약한 인천행 비행기 표를 손에 쥐고 탑승구로 향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안했어요. 72시간 안에 결과를 내야 한다. 만약 한국이 기대에 못 미치면 어쩌지? 비행기 안에서도 노트북을 펼쳐놓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서울의 주요 관광지, 교통 시스템, 숙박 시설, 식당 정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일본의 완벽함에 익숙해져 있던 제게 한국은 여전히 차선책에 불과했으니까요. 2시간 반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공항이 너무 깨끗했어요. 아니, 깨끗한 정도가 아니라 빛이 났습니다.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거렸고 천장은 높고 개방적이었으며 곳곳에 배치된 안내 표지판은 한글, 중국어, 영어, 일본어로 친절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만큼. 아니, 어쩌면 더 나은데?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데 직원이 유창한 중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체 관광이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더 빠릅니다. 미소가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15분 만에 입국 심사를 마쳤습니다. 일본에선 성수기 때 1시간씩 기다리는 게 보통이었는데 이건 놀라운 속도였어요. 짐을 찾아 나오니 공항철도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서울역까지 43분이라고 쓰여 있더군요. 저는 곧바로 표를 끊고 열차에 올랐습니다. 열차 안은 깨끗했고 좌석은 편안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정돈된 도로, 높이 솟은 아파트 단지들, 체계적으로 정리된 도시 계획. 이게 내가 알던 한국이 맞나? 사실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좀 애매했어요. K-드라마는 인기 있지만 실제로 여행지로선 일본에 밀린다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그런 편견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건물 자체가 하나의 쇼핑몰이었어요. 지하에서 지상까지 연결된 복합 공간, 곳곳에 있는 편의점과 카페,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여자 혼자 걸어다니는 모습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저는 급히 예약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명동 근처의 중급 호텔이었는데 체크인하면서 프런트 직원이 또 유창한 중국어로 응대했어요. 리 선생님 환영합니다. 여기 주변 관광지 지도와 맛집 정보 드릴게요. 중국어로 표시되어 있으니 편하게 보세요. 그 세심함에 약간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중국 관광객을 이렇게까지 신경 쓰나? 짐을 풀고 곧바로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이틀 안에 모든 걸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밤 10시가 넘은 명동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화장품 가게마다 중국어를 하는 직원이 있었고
식당마다 중국어 메뉴판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길거리에선 떡볶이와 호떡을 파는 노점상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편안하게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일본 도쿄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데 저는 한 치킨집에 들어갔습니다. 배도 고팠고 한국 음식을 직접 맛봐야 상품 기획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저 중국 사람인데요. 제가 어색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괜찮아요. 여기 중국어 메뉴판 있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능숙하게 중국어 메뉴판을 꺼내주셨습니다. 그것도 최신 버전으로 깔끔하게 인쇄된 거였어요. 치킨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깨끗했고 벽에는 유명인들이 다녀간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유심히 보니 중국인 관광객들 사진도 꽤 많았습니다. 요즘 중국 손님들 많이 오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특히 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늘었어요. 원래 일본 가려다가 한국으로 바꾼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벌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가? 그런데 말이에요. 주인 아주머니가 치킨을 내오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도 몇 년 전에 한번 겪어봤잖아요. 한령 때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중국 손님들이 뚝 끊기니까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때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근데 그때 배운 게 있어요. 위기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요. 그때 우리가 뭘 잘못했나 반성도 많이 하고 서비스도 더 개선했어요. 중국어도 열심히 배웠고요. 주인 아주머니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치킨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했어요. 양념의 맛은 달콤하면서도 매콤했고 일본 가라아게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지만 충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맛있게 드세요. 주인 아주머니는 활짝 웃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작은 봉투를 하나 건네주셨어요. 이거 서비스예요. 우리 가게 특제 양념 소스인데 호텔 가서 다른 음식 드실 때 찍어 드세요. 어머, 이런 것까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괜찮아요. 중국 손님들이 많이 오셔야 우리도 좋잖아요. 주변에도 많이 소문내주세요. 그 순간 저는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서비스는 완벽하지만 형식적입니다.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한국 아주머니가 보여준 건 진심이었어요. 계산된 친절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환대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멈춰 섰습니다. 명동 거리 한복판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네온 사인이 빛나는 빌딩들, 늦은 밤까지 안전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깨끗한 거리, 그리고 곳곳에서 들리는 K-팝 음악. 여기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데? 아니, 솔직히 말하면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제 편견이 틀렸던 거예요. 한국은 이미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은 관광지였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의 효율성, 교통의 편리함, 거리의 안전함,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진심 어린 환대. 하지만 아직 확신하기엔 이릅니다. 내일 더 많은 곳을 둘러봐야 해요. 경복궁, 남산타워, 한강, 그리고 지역 여행사들을 만나 실제 운영 가능성을 타진해야 합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정말 일본을 대체할 수 있다면? 아니, 대체를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호텔 조식당에 내려갔습니다. 뷔페식 아침 식사였는데 한식과 중식, 양식이 골고루 준비되어 있었어요. 김치찌개, 된장국, 각종 반찬들. 그리고 놀랍게도 중국식 죽과 만두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관광객을 얼마나 많이 받아봤으면 이렇게까지 준비가 되어 있을까?
식사를 마치고 오전 9시 저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 유적지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했어요.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경복궁역에서 내렸습니다. 일본처럼 복잡하지 않고 노선이 명확했어요. 게다가 모든 안내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왔습니다. 경복궁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10시쯤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관광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중 상당수가 중국인이었어요. 벌써 이렇게 많이 왔다는 건가? 입장권을 끊고 들어가는데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복 입으면 입장료가 무료라는 안내판이 보였어요. 근처에 한복 대여점들이 즐비했고 많은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본 기모노 체험보다 훨씬 접근성이 좋은데? 저는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광화문을 지나 근정전에 이르는 길 양옆으로 펼쳐진 웅장한 건축물들. 일본의 교토 황궁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더 크고 더 웅장했습니다. 근정전 앞 광장에서 문득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가이드 한 분이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놀랍게도 유창한 중국어로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이 근정전은 조선시대 왕이 신하들을 만나고 국가의 중요한 행사를 치르던 곳입니다. 보이시죠? 저 용마루 위에 잡상들이요. 저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에요. 화재를 막고 악귀를 쫓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 무리에 섞여들었습니다. 할머니 가이드의 설명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 나열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철학, 한국이 겪어온 고난과 극복의 역사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궁궐을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우리 한국은 여러 번 무너졌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임진왜란으로 이 궁궐이 불탔을 때도, 일제강점기에 많은 건물이 파괴됐을 때도, 한국전쟁으로 모든 게 잿더미가 됐을 때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K-팝, K-드라마를 만들어내는 문화 강국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저력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한국을 볼 때는 작은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중국의 광활한 땅, 5,000년 역사에 비하면 한국은 조그마한 나라처럼 보였죠. 하지만 지금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 저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저기, 질문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할머니께선 가이드 일을 얼마나 하셨어요? 중국어가 정말 유창하시네요. 아이고, 이제 10년 됐네요. 원래는 중학교 중국어 교사였는데 은퇴하고 나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우리 역사를 외국분들께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편히 쉬셔도 되실 텐데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있잖아요. 몇 년 전 한령 때 정말 힘들었어요. 중국 관광객이 뚝 끊기니까 우리 같은 가이드들은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많이 반성했습니다. 우리가 중국 손님들을 제대로 대접했나? 진심을 다했나? 하고요. 그래서 다짐했어요. 다시 중국 관광객이 오면 그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 모시겠다고요.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진짜 한국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제대로 전해드리겠다고요.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할머니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형식적인 친절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말 좋은 말씀 들었어요. 경복궁을 나와 인사동으로 향했습니다. 전통 찻집과 공예품 가게들이 늘어선 거리였어요. 여기도 중국어 간판이 많이 보였고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중국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한 전통 찻집에 들어가 차를 주문했습니다. 대추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준비하고 있었구나. 한령으로 고통받았던 경험을 교훈 삼아 다시 기회가 왔을 때를 대비해 꾸준히 준비해왔던 겁니다. 중국어를 배우고 서비스를 개선하고 중국 관광객들이 원하는 게 뭔지 연구했던 거예요. 오후에는 현지 여행사 2곳을 방문했습니다. 미리 약속을 잡아둔 상태였어요. 첫 번째 여행사 대표는 40대 초반의 활발한 여성이었습니다. 김 대표라고 소개하더군요. 우리 팀장님 어서 오세요. 소식 들었어요. 베이징에서 급하게 오셨다고요? 네, 상황이 급박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본 상품을 한국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알아보러 왔습니다. 김 대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난 3년간 준비한 중국 관광객 맞춤형 상품들이에요. 서울 3박 4일 코스, 서울 마이너스 부산 연계 상품, 제주도 허니문 패키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가이드가 중국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요? 그럼요. 한령 이후로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는데요. 그때 배웠어요. 한 나라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위기는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린 계속 준비해왔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쇼핑 코스, 맛집 리스트, 심지어 중국인 입맛에 맞춘 식당들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일본과 비교해서요. 일본보다 2030% 저렴합니다. 숙박비, 식비, 교통비 모두 합쳐서요. 거기다 단체 무비자까지 되니까 비자 비용도 안 들죠. 게다가 비행시간도 짧아요. 베이징에서 서울까지 2시간 반이면 되잖아요. 숫자를 계산해보니 정말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 같은 예산으로 일본보다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만들 수 있었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당장 이번 주말부터 단체 관광객을 받을 수 있나요? 김 대표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숙소도 확보되어 있고 가이드도 대기 중이에요. 사실 이 순간을 기다려왔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 여행사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모두가 이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중국 관광객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건물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역사 유적들. 이 도시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이구나.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베이징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서장이 받았어요. 우리 팀장, 어때요? 한국은 괜찮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부서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일본을 뛰어넘는다고요? 우리 팀장 정신 차려요. 우린 15년간 일본만 해왔잖아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직접 보고 있는 걸 믿어주세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준비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저는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접근성입니다. 베이징에서 2시간 반이면 도착해요. 게다가 단체 관광객 무비자가 시행되고 있어서 비자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둘째, 가격 경쟁력이에요. 똑같은 수준의 상품을 일본보다 2030%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알겠는데 서비스 수준은요? 일본의 완벽한 서비스를 우리 고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잖아요. 그게 바로 제가 가장 놀란 부분입니다. 한국의 서비스는 일본과 다릅니다. 일본은 매뉴얼처럼 완벽하지만 형식적이에요. 반면 한국은
진심이 느껴집니다. 오늘 만난 식당 주인, 가이드 할머니, 여행사 대표들 모두가 중국 관광객을 진심으로 환대하고 있어요. 부서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 팀장, 혹시 너무 급하게 판단하는 거 아닌가요? 이틀 만에 모든 걸 결정하기엔. 알아요. 그래서 내일 하루 더 있을 겁니다. 부산까지 다녀올 계획이에요. 부산까지 확인하고 최종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밤 11시가 넘었지만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중국의 여행 플랫폼 취나를 검색해 봤습니다.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실시간 인기 검색어 1위가 서울이었어요. 2위가 한국 여행, 3위가 인천공항. 상위 10개 중 5개가 한국 관련 키워드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예약 통계였어요. 지난 주말 이틀간 한국행 항공권 예약이 전주 대비 340% 증가했다는 수치가 나와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행은 65% 감소했고요. 이건 이미 시작됐구나. 저는 중국 최대 SNS인 웨이보도 확인해 봤습니다. 해시태그 일본 여행 취소, 해시태그 한국으로 갈까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라와 있었어요. 한 게시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원래 도쿄 갈 예정이었는데 취소됐어요. 그냥 서울로 바꿨는데 완전 대박. 한국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K- 드라마 촬영지도 가보고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한국 가고 싶어요. 서울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숙소 추천 부탁드려요. 저는 화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에요. 큰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할 계획이었거든요. 6시 첫 차를 탔습니다. 기차 안은 깨끗했고 좌석은 넓었어요. 일본 신칸센만큼 빠르고 편안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2시간 반 만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부산역에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제가 중국인이라고 하니까 반가워하시더군요. 아이고, 중국에서 오셨어요? 요즘 중국 손님들 많이 오시던데. 원래 일본 가려다가 한국 오신 거죠? 네, 어떻게 아셨어요? 뉴스 봤죠?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문제로 발언했다가 난리 났잖아요. 우리 부산도 덕 좀 보는 것 같아요. 호텔들도 예약이 갑자기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님은 운전하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몇 년 전 한령 때 정말 힘들었어요. 부산은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뚝 끊기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진짜 어려웠죠. 지금은 괜찮으세요? 덕분에 요즘 좀 나아졌죠. 근데 그때 배운 게 있어요. 한 나라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번엔 다르게 준비했어요. 일본 관광객도 유치하고 동남아 관광객도 늘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어느 나라 관광객이 줄어도 버틸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기사님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고통을 통해 배웠고 그 교훈을 실천에 옮겼던 거예요. 해운대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백사장과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이른 아침이었지만 벌써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해변을 따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산책로, 곳곳에 설치된 벤치와 화장실, 그리고 해변을 따라 늘어선 카페와 식당들. 한 해산물 식당에 들어가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신선한 회와 미역국, 그리고 각종 밑반찬들. 바다가 보이는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식당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중국에서 오셨어요? 네, 어떻게 아셨죠? 여기 와서 사진 찍는 모습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요즘 중국 손님들 많이 오세요. 특히 이번 주부터 갑자기 늘었어요. 음식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은 해산물이 자랑이거든요. 일본 못지않죠? 주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감천문화마을로 향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집들이 산비탈을 따라 계단식으로 늘어선 마을이었어요. SNS에서 인기 있는 관광지라고 들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관광객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중국인처럼 보였어요. 다들 휴대전화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을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며 형형색색의 벽화들을 감상했어요. 어린 왕자 조형물 앞에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마을 꼭대기에 올라 부산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다와 도시가 어우러진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일본의 교토나 오사카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 오후에는 부산 현지 여행사를 방문했습니다. 서울에서 미리 연락해둔 곳이었어요. 박 대표라는 50대 남성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우리 팀장님, 베이징에서 오셨다고요? 저희 부산까지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부산 관광 상품이 어떤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박 대표는 회의실로 안내하며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부산은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바다가 있고 온천이 있고 해산물이 풍부하죠. 게다가 일본과도 가까워서 부산 마이너스 후쿠오카 연계 상품도 가능했는데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은 어려워졌죠? 네. 하지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부산만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니까요. 서울 3박에 부산 2박 이런 식으로 연계하면 일주일짜리 상품이 완성돼요. 중국 관광객들이 좋아할 만한 코스예요. 가격은요? 일본 도쿄 마이너스 오사카 일주일 상품보다 30% 저렴합니다. 품질은 절대 떨어지지 않고요. 저는 그의 제안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잘 짜여진 상품이었어요. 서울의 현대적인 면과 부산의 자연스러운 면을 조화롭게 배치한 구성이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과연 일본만큼 한국을 좋아할까요? 일본에는 오랜 시간 쌓인 브랜드 파워가 있잖아요. 박 대표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팀장님, 브랜드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기회예요. 일본이 스스로 무너뜨린 신뢰를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기회죠. 게다가 우린 K-드라마, K-팝이라는 강력한 문화 콘텐츠가 있잖아요. 이미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은 동경의 대상이에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서울 거리를 걸으며 본 것들. 젊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K-팝 아이돌 굿즈 가게 앞에서 환호하던 모습, 드라마 촬영지에서 인증샷 찍던 모습들. 알겠습니다. 귀사와 협력하고 싶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고 박 대표는 힘있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산역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베이징 사무실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사장님께 직접 보고드려야 했어요. 사장님, 리젠화입니다. 오, 우리 팀장.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일본 상품을 전면 한국으로 전환하겠습니다. 72시간 안에 프리미엄 한국 여행 상품을 만들어 출시하겠습니다. 제오장. 사장님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팀장 확실합니까? 15년간 쌓아온 일본 라인을 버리고 한국으로 간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만약 실패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틀 동안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믿어주세요. 한국은 준비되어 있어요.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내일 오전 회의 때 상세한 보고 부탁합니다. 전화를 끊고 KTX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어요. 가격 비교표, 일정표, 현지 협력사 리스트, 예상 수익률. 모든 숫자들이 한국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들러야 했어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줄여서 DDP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압도적인 건축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색으로 빛나는 곡선형 건물, 조명을 받아 더욱 환상적으로 보였어요.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건물 주변엔 야시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젊은이들로 가득했고 곳곳에서 K-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액세서리, 옷, 신발, 화장품을 파는 노점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길거리 음식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한 떡볶이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20대로 보이는 젊은 중국인들이었어요. 저도 줄을 섰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 맵대요? 앞에 선 중국 여학생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맵긴 한데 중독성 있어. 우리 기숙사에서 한국 드라마 보면서 먹고 싶었던 거잖아.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K- 드라마가 이미 한국 관광에 씨앗을 뿌려놓았다는 걸요. 젊은 중국인들에게 한국은 가보고 싶은 나라였던 겁니다. 다만 일본이라는 선택지가 더 강했을 뿐이었죠. 떡볶이를 받아들고 DDP 계단에 앉았습니다. 매콤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주변을 보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앉아 음식을 먹고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진짜 모습이구나. 일본의 거리는 조용하고 질서정연합니다. 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어요. 반면 한국의 거리는 활기차고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즐기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베이징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사흘간의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인천공항의 효율성, 서울 거리의 안전함, 경복궁 할머니 가이드의 진심 어린 설명, 명동 식당 주인의 따뜻한 환대, 부산 바다의 아름다움, 그리고 DDP에서 본 젊은이들의 열정.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 다음 날 새벽 인천공항에서 체크인을 하는데 카운터 직원이 말했습니다. 베이징행이시죠? 요즘 베이징에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대요. 그래요? 그럼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임원 회의가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회사의 미래를 걸어야 했어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사장님을 비롯해 임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팀장 시작하시죠.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화면에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일본을 넘어 한국으로 마이너스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지난 사흘간 제가 한국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의 효율성, 서울의 치안, 교통 시스템, 현지 여행사들의 준비 상태, 가격 경쟁력,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진심 어린 환대. 현재 중국 여행 플랫폼 통계를 보시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취날 기준으로 지난 주말 한국행 항공권 예약이 전주 대비 340% 증가했습니다. 반면 일본행은 65% 감소했고요.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일 갈등이 해소되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패턴을 보면 한번 시작된 제재는 오래갑니다. 한령이 7년 넘게 지속됐던 것처럼요. 게다가 이번엔 대만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건 중국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임원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으로 전환했는데 만약 중일 관계가 개선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양쪽 다 운영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 올인해야 할 때입니다. 선점 효과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여행사들이 먼저 한국 시장을 장악할 겁니다. 사장님이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우리 팀장, 솔직히 말해보세요. 한국이 정말 일본만큼 좋습니까? 15년간 일본을 다뤄온 당신이 그렇게 확신합니까? 저는 사장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처음엔 저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일본만 하겠어? 하고요. 하지만 직접 가보니 알았어요. 한국은 일본과 비교할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일본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차갑습니다. 모든 게 매뉴얼대로 돌아가죠. 반면 한국은 따뜻합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환대해요. 게다가 K-드라마와 K-팝으로 이미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친숙한 브랜드예요. 가격은 더 저렴하고 거리는 더 가깝고 비자도 필요 없어요. 이게 한국의 경쟁력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사장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프리미엄 한국 여행 상품 3개를 만들어 출시하세요. 그리고 첫 번째 단체 관광객을 보내보세요. 만약 성공한다면 사장님이 잠시 멈췄습니다. 회사 전체를 한국 중심으로 재편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 이상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직원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팀장님, 정말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한 후배가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한국 전문가가 되어야 해. 지금부터 한국어 공부 시작하고 한국 드라마 보면서 문화 익히고 한국 음식 먹으면서 입맛 파악해. 와, 신난다. 젊은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든 직원 몇몇은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10년 넘게 일본만 다뤄왔는데 갑자기 한국으로 바꾼다는 게 두려운 거겠죠. 저는 그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건 알아요.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면 도태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온 기회예요. 이 기회를 잡읍시다. 그날부터 저희 팀은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한국 현지 여행사들과 계약을 맺고 호텔을 예약하고 가이드를 섭외하고 일정표를 만들고 사흘 만에 첫 번째 상품이 나왔습니다. 서울 감성 투어 4박 5일 마이너스 경복궁, 북촌 한옥마을, 명동, 동대문, 남산타워, 한강 유람선을 포함한 패키지였어요. 가격은 일본 도쿄 상품보다 25%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상품을 올리고 SNS에 홍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품 출시 2시간 만에 50명 정원이 다 찼어요. 전화 문의가 폭주했고 추가 팀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팀장님, 대박이에요. 후배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두 번째 팀도 거의 다 찼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약자 명단을 확인하니 연령대가 다양했어요. 20대부터 60대까지 모두가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팀장 대단합니다. 첫날에 100명 모집이라니. 계속 밀고 나가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 입국장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생님이라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서울에서 미리 계약한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 선생님이 유창한 중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이드를 맡은 김수진입니다. 앞으로 닷새 동안 최고의 추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여러분, 저기 보이는 다리가 인천대교입니다. 길이가 21.38km로 한국에서 가장 긴 다리예요. 2009년에 완공됐는데 당시로서는 세계적인 기술력이 필요한 공사였죠. 관광객들이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만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명동 근처의 4성급 호텔이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짐을 풀 시간을 준 뒤 오후 3시에 로비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일정입니다. 경복궁으로 가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경복궁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한복 대여점을 지나치는데 한 젊은 여성 관광객이 저기요, 저 한복 입어볼 수 있어요? 물론이죠. 김 가이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복 입으시면 입장료도 무료예요. 시간 1시간 드릴게요. 입고 싶으신 분들은 저 가게에서 대여하세요. 순식간에 20명 가까이가 한복 대여점으로 몰려갔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1시간 후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나왔습니다. 다들 신기해하며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어요. 경복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광화문을 지나 근정전에 이르는 길.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궁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김 가이드가 근정전 앞에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경복궁은 1395년에 지어졌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죠. 하지만 1592년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고 그 후 273년 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건물들은 전부 복원한 거예요? 맞습니다. 1860년대부터 복원을 시작했고 현대에 들어와서도 계속 복원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죠. 대단하네요. 관광객들이 감탄했습니다. 경복궁을 나와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전통 가옥들이 줄지어 선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한 할머니 관광객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팀장님, 솔직히 처음엔 일본 대신 한국이라고 해서 좀 실망했었어요. 근데 와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좋네요. 그렇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숨겨진 보석 같은 곳이에요. 특히 사람들이 친절해요. 아까 한복가게 아주머니가 중국어로 설명해 주시면서 얼마나 친절하시던지. 저녁 식사는 인사동의 한정식 식당에서 했습니다. 테이블마다 각종 반찬들이 가득 차려졌어요. 불고기, 갈비찜, 잡채, 김치, 나물. 15가지가 넘는 반찬이었습니다. 와, 이게 다 반찬이에요? 한 관광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반찬을 함께 내놓는 게 전통이에요. 모두 맛보세요. 김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식사 중에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했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중국에서 오셨다고요? 환영합니다. 한 관광객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중국 손님 많이 오세요? 요즘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몇 년 전 한령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다시 오시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주인 아주머니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서울의 야경이 점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막 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와, 아름답다. 관광객들이 연신 감탄했습니다.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그 위로 다리들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서울 시내에 가득했고 멀리 산들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다시 제 옆으로 왔습니다. 우리 팀장님, 도쿄 야경도 아름답지만 서울도 정말 멋지네요. 뭔가 더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저도 처음 왔을 때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둘째 날은 더 특별했습니다. 아침 일찍 경주로 출발했어요. KTX를 타고 2시간 만에 경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경주는 천년 고도입니다. 신라의 수도였던 이곳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무려 4개나 있어요. 불국사에 도착했을 때 관광객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우아한 곡선의 지붕, 정교한 석탑, 그리고 주변의 자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예술이네요. 한 중년 여성이 중얼거렸습니다. 신라시대, 그러니까 140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당시 신라는 동아시아 최고의 문화 강국이었죠. 석굴암에서는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동굴 안의 불상을 보며 관광객들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이 불상의 비례와 조각 기술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1400년 전 기술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죠. 점심은 경주 한정식이었습니다. 또다시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반찬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음식을 풍성하게 차리네요. 관광객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관광객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모두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어요. 피곤해 보이면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셋째 날 저녁 명동 거리를 자유시간으로 주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삼삼오오 흩어져 쇼핑을 하고 음식을 먹었어요. 저는 김 가이드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 팀 어때요? 만족하는 것 같나요? 대만족이에요. 우리 팀장님, 사실 처음엔 걱정했어요. 일본만 가던 사람들이 한국 와서 실망하면 어쩌나 하고요. 근데 다들 너무 좋아하세요. 다행이네요. 있잖아요. 제가 한령 이후로 이 일 시작했거든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중국 관광객이 없으니까 가이드 일이 거의 없었죠. 근데 그 시간 동안 저희가 뭘 했는지 아세요? 뭘 하셨는데요? 준비했어요. 중국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중국 문화 연구하고 중국 관광객들이 뭘 좋아하는지 분석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준비가 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넷째 날은 한강 유람선과 롯데월드였습니다. 특히 롯데월드에서 젊은 관광객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우리 팀장님, 여기 진짜 재미있어요. 일본 디즈니랜드 못지않은데요. 한 대학생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송별만찬 자리에서 그 할아버지가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일본만 동경했습니다. 일본 문화, 일본 기술, 일본 서비스. 하지만 이번에 한국을 와보니 깨달았어요. 한국도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은 완벽하지만 형식적이에요. 한국은 진심이 느껴져요. 우리 팀장님, 다음에 또 한국 여행 상품 만들어주세요. 저 또 올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베이징 사장님께 보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장님, 첫 번째 팀 대성공입니다. 관광객 만족도가 극도로 높아요. 벌써 다음 예약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했어요, 리 팀장. 이제 본격적으로 밀고 나갑시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베이징 동방관광 사무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벽면에는 서울, 부산, 경주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직원들의 책상마다 한국어 교재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팀장님, 이번 주 팀 예약이 벌써 3팀이나 찼어요. 후배가 환호하며 달려왔습니다. 좋아. 가이드 섭외는 다 됐어? 네. 서울 쪽 김 선생님이랑 부산 쪽 박 선생님 모두 확정됐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예약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저희 회사를 통해 한국을 다녀간 중국 관광객이 300명을 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2달치 예약도 거의 마감 상태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고객 만족도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95%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87%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제자리로 오셨습니다. 우리 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정말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런데 말이죠. 사장님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경쟁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공 사례를 보고 너도 나도 한국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SNS를 보면 다른 여행사들의 한국 상품 광고가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점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저한테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프리미엄 맞춤형 상품입니다. 단순히 관광지만 도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를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K-드라마 촬영지 투어, K-팝 댄스 레슨, 한복 체험, 김치 만들기, 전통 도자기 만들기.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묶는 겁니다. 사장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좋은데요? 특히 젊은 층이 좋아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장년층을 위한 건강 투어도 준비 중입니다. 한방병원 체험, 찜질방, 한국식 건강 음식. 이런 걸로요. 좋아요. 빨리 상품화하세요. 그날 오후 저는 웨이보에 접속했습니다. 제 개인 계정에 한국 여행 후기를 꾸준히 올리고 있었거든요. 가장 최근 게시글은 경복궁 사진이었는데 댓글이 500개가 넘게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다음 달에 한국 가요. 너무 기대돼요.
우리 팀장님 회사 상품으로 예약했어요. 믿고 갑니다. 일본 가려다가 한국으로 바꿨는데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한국 최고. 하지만 몇몇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일본만 하겠어? 그냥 차선책일 뿐이지. 나는 여전히 일본이 좋은데. 한국은 별로. 저는 그런 댓글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구나.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그때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케팅팀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 관광객들의 생생한 후기 영상을요. 다음 팀 갈 때 전문 촬영 기사를 동행시켜서 다큐멘터리처럼 찍는 겁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글보다 영상을 더 신뢰하잖아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60명 규모의 대형 단체였고 전문 촬영팀도 함께였어요. 이번 팀의 특징은 연령대가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70대 중장년층이었어요. 그들은 평생 일본을 동경해온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한 60대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우리 이번에 한국 처음인데 정말 일본만큼 좋아요? 할머니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제 말을 믿어주세요. 첫날 경복궁에 서였습니다. 촬영팀이 관광객들의 반응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한복을 입고 나왔을 때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나야? 정말 예쁘네. 할머니는 거울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경복궁 안에서 사진을 찍는데 지나가던 한국 학생들이 할머니께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사진 찍어드릴까요? 학생들이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어머, 고마워요. 할머니는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사진을 찍고 나서 학생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한복 정말 잘 어울려요. 한국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저녁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오늘 정말 좋았어요. 한국 젊은이들이 참 친절하더라고. 일본에선 그런 경험 못 해봤어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진심으로 환대해요. 그리고 말이야.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나는 평생 일본을 좋아했어. 일본 드라마도 보고 일본 문화도 공부하고. 근데 이번에 한국 와보니까 뭔가 느낌이 다르더라고. 어떻게 다른데요? 일본은 완벽해. 모든 게 깔끔하고 질서정연하지. 근데 좀 차가워. 반면에 한국은 따뜻해. 사람 냄새가 나.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요즘엔 그런 따뜻함이 더 좋더라고. 저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셋째 날 부산에 서였습니다. 해운대 해변을 걷는데 한 할아버지가 바다를 보며 멈춰 섰어요. 여기 참 좋구만.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내가 젊었을 때 이런 바다를 보면서 꿈을 꿨었지. 부자 되면 일본 가서 살고 싶다고. 근데 지금 보니까 한국도 참 아름다운 나라더라고. 할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있잖아, 우리 세대는 일본을 동경하면서 자랐어. 일본이 발전했고 선진국이었으니까. 근데 한국을 보니까 한국도 이만큼 성장했더라고. 아니, 어떤 면에서는 일본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어떤 면에서요? 활력이 있어. 젊은 나라 같아. 일본은 좀 늙은 느낌이라면 한국은 아직 젊고 역동적이야. K-팝이니 K-드라마니 하는 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 보면 대단한 거지. 넷째 날 저녁 명동에서 자유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중년 부부가 쇼핑백을 가득 들고 돌아왔어요. 우리 팀장님, 우리 딸이 한국 화장품 사달라고 해서 엄청 샀어요. 아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딸이 한국 아이돌 팬이거든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한국 좋아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와보니까 이해가 가요. 왜 애들이 한국을 좋아하는지. 여기 뭔가 트렌디해요. 세련됐어요. 마지막 날 송별 만찬 자리에서 그 할머니가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일본 못 가서 아쉬웠어요. 근데 한국을 와보니까 한국이 더 좋았어요. 여기 사람들은 우리를 진심으로 환대해줬어요. 한복 입었을 때 칭찬해주던 학생들, 길 물어봤을 때 직접 데려다준 아저씨, 식당에서 서비스로 더 주시던 아주머니. 모두 진심이었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나라의 크기나 경제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걸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요. 우리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셔서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촬영팀이 편집한 영상을 받았습니다. 50분짜리 다큐멘터리였어요. 영상에는 관광객들의 솔직한 반응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모습, 점점 한국에 빠져드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엔 감동받아 눈물 흘리는 모습까지. 저는 이 영상을 웨이보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일본 대신 한국 60명의 중장년층이 발견한 진실이었어요.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사흘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었고 댓글이 10,000개 이상 달렸어요. 진짜 감동적이네요. 저도 한국 가고 싶어요. 할머니 말씀이 진심으로 느껴져요. 한국 사람들 정말 따뜻한가 봐요. 일본만 고집할 게 아니었네요. 한국도 이렇게 좋은 나라였다니.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은 이거였습니다. 저는 일본에 10년 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일본도 좋은 나라예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니 한국도 가보고 싶네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일본에 없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바로 진심이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댓글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편견을 깨고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줬구나.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 2월 베이징 동방관광본사 대회의실에는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연례 시상식 날이었어요. 사장님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석 달은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11월 중순 일본 여행이 막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화면에 통계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지난 석 달간 우리 회사를 통해 한국을 다녀간 중국 관광객은 1,200명입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0% 증가했고 고객 만족도는 96%를 기록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에서 시작됐습니다. 리제나 팀장 나오세요. 저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직원들의 박수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우리 팀장은 72시간 만에 한국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우리 회사를 살렸습니다. 올해의 직원상과 함께 특별 보너스를 수여합니다. 상패를 받는 순간 지난 석 달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위기의 순간 반신반의하며 떠났던 첫 한국 방문, 경복궁 할머니 가이드의 따뜻한 미소 명동, 치킨집 주인의 진심 어린 환대, 그리고 수백 명의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발견한 감동. 시상식이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오니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팀에 참가했던 그 할아버지였어요. 우리 팀장님, 저 다시 한국 갑니다. 이번엔 친구들 5명 데리고 가요. 다들 제 이야기 듣고 가보고 싶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할머니였습니다. 젊은이, 우리 손녀가 당신 영상 보고 한국어 공부 시작했대요. 나중에 한국 유학 가고 싶다고 하네요. 당신이 우리 손녀 인생을 바꿔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베이징의 겨울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제 마음은 맑았어요. 책상 위에는 다음 달 예약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15팀 800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 석 달간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420% 증가했다고 해요. 반면 일본은 73% 감소했고요.
여행 플랫폼 취날의 올해 1분기 예측 보고서도 받았습니다. 한국이 중국인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해외 여행지 1위라는 내용이었어요. 정말로 판도가 바뀌었구나. 저는 서랍에서 석 달 전 찍었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 제 얼굴엔 불안함이 가득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웨이보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이 누적 조회수 500만을 돌파했더군요. 최근 댓글 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일본 여행 가이드로 15년 일했습니다. 이번 한일령으로 일자리를 잃었어요. 처음엔 막막했지만 이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금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한국 가이드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 팀장님 감사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요. 저는 그 댓글에 답글을 달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더라고요. 준비하고 계시면 기회가 올 겁니다. 함께 힘냅시다. 집에 도착해서 뉴스를 켰습니다. 한중 관계 관련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급증하면서 한국 관광업계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부산의 호텔 예약률이 작년 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중국 관광객 목표치를 1,000만 명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만든 변화가 이렇게 크구나. 사실 처음엔 단순히 회사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일본이 막혔으니 어쩔 수 없이 한국을 선택한 거였죠. 하지만 한국에 가보니 알았습니다. 한국은 대체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한국만의 독특한 가치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일본의 완벽함과는 다른 한국만의 따뜻함. 오랜 역사와 최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역동성. K-드라마와 K-팝으로 이미 전 세계를 사로잡은 문화 파워. 그리고 무엇보다 한령의 고통을 겪고도 다시 일어선 회복력.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서울에서 만났던 경복궁 할머니 가이드가 해주셨던 말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여러 번 무너졌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게 우리의 저력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제가 직접 쓴 문장이 있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울의 김 가이드였어요. 우리 팀장님, 다음 달 팀 일정 확정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요즘 제주도 문의가 많아요. 서울 마이너스 부산 마이너스 제주도 일주일짜리 상품 만들면 어떨까요? 제주도는 한국의 하와이라고 불리거든요. 중국 관광객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네요. 자료 보내주시면 검토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주도 관광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한라산, 성산 일출봉, 협재 해수욕장, 흑돼지구이, 감귤 농장. 또 다른 매력들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은 정말 끝이 없구나. 그때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일본 관광청, 중국 관광객 유치 위해 특별 프로모션 시작. 하지만 반응 미미. 저는 기사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일본에 대한 미움은 없었습니다. 15년간 일본과 함께 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니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팀장 좋은 소식입니다. 본사에서 한국 사업부를 신설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당신을 부장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팀원도 10명 더 충원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합시다. 그리고 사장님이 잠시 멈췄습니다. 서울에 지사를 열까 합니다. 당신이 가서 직접 운영해주면 좋겠어요.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울지사요? 네. 현지에서 직접 운영하면 더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가족과 상의해보고 결정하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서울지사장 제안이 들어왔어.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울? 그럼 우리가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거야? 응. 어떻게 생각해?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 봤어? 석 달 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 일하는 게 즐거워 보이고. 그럼 가는 거지 뭐. 고마워 여보. 그리고 우리 딸도 요즘 K-팝에 빠져 있잖아. 서울 가면 좋아하겠네. 다음 날 저는 사장님께 결정을 알렸습니다. 가겠습니다. 서울지사를 맡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관광객이 아니라 이주민으로 온 거였죠. 공항을 나서는데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땐 불안했지만 지금은 설렜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인천대교 정돈된 도로, 높이 솟은 빌딩들. 이제 여기가 내 집이구나. 서울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창밖으로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에 예약 문의가 25건이나 와 있었어요. 하나하나 확인하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메일을 열었을 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첫 번째 팀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우리 부장님 축하합니다. 서울지사 연다는 소식 들었어요. 잘 됐네요. 이제 당신은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다리가 된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중국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세요. 당신처럼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좋아질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남산타워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석 달 전 72시간의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일본이 문을 닫았을 때 한국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세계가 있었어요. 위기는 정말로 기회였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새로운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썼어요. 한국,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리제나 팀장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도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